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만에 좀 푹 쉬는 어떤 기간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대로 10월 23일이 시선집중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진이 새로운 슬로건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에 안내 방송 나간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런 슬로건이 시선 중에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응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분도 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예. 정말요? 워낙 이런 걸 잘 못 만들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두 분에게는 뭐 당첨될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는 상품은 없고요. 아, 진짜요? 네, 참여에 의의를 두는 걸로 네, 의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입 목적 미국행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죠. 강경화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3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목적이 요트 구입 및 여행인데요. 미국 연안과 카리브해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해당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혀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오는 18일까지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이를 지적을 했고 뭐 이낙연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 장관 본인이 아니라 이 장관의 가족이 전면 금지된 게 아닌 여행을 간 건데 좀 비판이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 본인이라면 공무 때문에 나가는 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그렇죠. 거였죠. 공무는 사실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특별여행주의보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자제를 해달라라는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 외교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외교부의 장관의 이 배우자가 이제 그것을 뭐 정면으로 어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요트 뭐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부수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봤을 때는 간 것도 문제고 요트 사러 간 것도 문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요트도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19 국면에서 사실은 삶이 상당히 어려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수없이 나오고 있고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국민 정서와 국민 현실을 고려할 때 2억 가깝다면서요. 살려고 하는 요트가. 상당히 그거를 비싸. 살려고 네. 외국을 갔을 때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 삶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물론 뭐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니죠. 예. 다만 정서적인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본다면 야당 같은 이제 더 공세에 고삐를 죄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뭐 논란의 뭐 쟁점은 아닌데 직계 비속들을 하는 거하고 또 직계 존속을 하는 거하고 배우자한테 이렇게 통제나 얘기를 하는 건 달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기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얘기는 했겠죠 당연히 본인도 지금 본인이 송구스럽다 하는 거 봤을 만류했다고 때는 하니까요.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 꿈이 그거라니까 참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은 사실 또 있다고 생각이 근데 이제 들어요. 사실 특별여행주의보가 이제 여행 경보 2단계하고 3단계 사이 정도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제 2단계가 이제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가면 여행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때 KBS 관련해서 보도 나올 때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꽤 미뤄왔다가 이제서 뒤늦게 간다고는 합니다만 방금 진행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상 그러니까 국민 정서법을 뭐 항상 무조건 들이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주택자 논란 때하고 비슷하게 이거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금 국민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역에 좀 집중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교부도 그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내보낸 건데 그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도덕적인 지탄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장관이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됐으면 벌써 안 갔겠죠.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가는 거를. 근데 바로 그 박준 변호사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장관의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부분. 네. 자, 그럼 그 컨트롤 대상이 배우자시잖아요.
명예 교수이신 나이 지긋하신 분이고 네. 근데 컨트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남편분이 다시 말해서 사리 분별을 하고도 남을 분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컨트롤 한다 만다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요트가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쭉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요트 여행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좀 걸맞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도 뭐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만 사실 차량 시위 금지 그 논란이 있을 때도 차량으로 집회하는 분들은 이게 왜 코로나의 방역에 문제가 되겠느냐 다 문 닫고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건 좀 그 실제 방역의 그 효능 그거 연부와 상관없이 좀 문제적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비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비판이 여론적 비판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그렇죠. 다만 또 그거에 대해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뭐 다주택자 논란 때는 조금 뭐 대응이 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거는 저는 그래도 빠른 네, 타이밍에 사과를 그게 한 건 맞다. 네. 저도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족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컨대 미성년 자녀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뭐 동등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은 정말 명예 교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더 이 생각 들어요. 그 부분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이제 외교부 장관의 모든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이게 또 권고이기 때문에 뭐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도의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정서에 입각해서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 점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개하는 카드뉴스가 연휴 동안 계속 논란이었죠.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에서는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들은 면직하고 대변인 내정은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지금 청년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비치고 있습니다. 이 박결 위원장은 처벌과 징계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돼서 악의적인 인신공격 등으로 해당 청년위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페이스북 이 중앙청년위원회 공식 계정에서는 검은 바탕에 국가꽃이 등장한 카드뉴스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좀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당사자들도 지금 카카오톡방 등이 좀 일부 보도에서 나왔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장재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당 지도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뭐 청년위를 좀 옹호하고 있는 거 좀 기회를 좀 줘야 된다. 면직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여기서 초점은 자 그러면 당의 조치는 과했느냐 적정했느냐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비례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이나 발언하고 똑같은 책임이나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면직 처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직 처분이나 대변인 내정에서 취소한 건 방패라잖아요. 네. 나가. 그럼 가하다고 이런 볼 수도 거죠? 있지요. 가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젊은 측이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하고 호응할 수 있는 뭐 그게 뭐 올바르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용어들을 좀 썼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경고라든지 뭐 그 부분까지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면직까지 해버리니까 또 취소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를 제때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해서 입은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좀 돌이켜보면 5.18 관련 그렇죠. 이 망언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 3명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절차상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게 크게 발목을 잡았고요. 또 선거 기간에도 차명진 당시 이제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망언 두고 이제 이거 징계 여부에 따라서 또 징계위하고 실랑이가 벌이는 과정에서 또 오히려 이게 정말 큰 리스크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구설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빠르게 직결 처분하는 식으로 절차를 항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원석 청년 비대위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공개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바로 이제 2달간 그 자격정지 처분을 비슷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징계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온 징계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어떤 그 임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처분이 나올 때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 곽우식 기자 말 속에 있는데 김종인 전과 후,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의 어떤 온도차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죠. 의원이냐 아니냐 이제. 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린 대상은 전부 다 의원이 의원 아닌 아니었던 사람들.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당내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 이 정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 정도 징계하면 좀 과한다 싶은데 좀 과한 징계가 되고 알고 보니까 한쪽은 의원이고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하여간 그래서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이 네. 서울시장 재직경에 서울시를 하나님에 봉헌한다라고 했던 발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유명했었죠. 유명한 그때 발언. 서울시. 그럼 그 발언하고 요번에 이거를 비교하면 어떤 게 센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하나님의 없는 거죠.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 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이 문구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과한 문구인가라고 보기에 좀 논란의 아니 여지가 말한 사람의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은 혹시 당에서 조치를 했었나요? 안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대라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제명하거나 상당한 과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좀 이걸 그렇게 징계하는 게 맞냐? 지금 그거에 논란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징계가 그 권위를 갖기 위한 가장 기본 요건은 일관성인데 네, 맞습니다.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러니까 당 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비대위 차원의 그러니까 어쨌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인데 비조부 중에 한 명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또 뒤집힐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인 것 같고 이걸 두고 또 혹시나 비대위 내에서의 청년 비대위원들도 있으니까요. 다른 논란으로 번지게 된다고 하면은 당내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두고 또 한번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지 또 않을까. 한편으로는 뭐 이거는 조금 논점은 다르긴 한데 청년이나 어쩌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좀 조금 색다르게 해보려고 했던 이 청년의 목소리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으로는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막 조금만 잘못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또 과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하는 게 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심해야죠. 저희가 이제 초점을 이쪽에만 맞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청년이 네, 얼마나 어떤 그 생생한 현장의 국민 목소리 그다음에 거기에 담기는 정서에 부합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거기서 엇나갔다라는 점은 또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청년을 대변하는지 이분들의 감수성이 과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의 감수성이 맞는 건지부터가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를 괴롭혔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최근에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대현 전 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했던 의혹을 받고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초에야 그를 소환했는데 검찰에 고발된 지 10개월 만에 첫 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한 게 지난달 14일이었고요. 부의심의가 소집을 결정한 게 같은 달, 그러니까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그동안 좀 민기적거렸던 검찰이 뒤늦게야 움직인 게 아닌가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침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검사실을 찾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앞서 고 김홍영 검사에게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폭언 폭행한 2년 동안 한 사실은 확인을 했지만 그 정도가 형사처벌할 정도에는 이른다고 보지 않아서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해임만 이루어졌고 검사징계법상 지금 최근에 변호사 또 개업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벼락치기의 그 본산인 줄 알았는데 검찰도 벼락치기라는 것 같은데. 이게 3년이 지났어요. 이게 언제 일인데 4년 전에 해임을 받고 변호사 개업을 못 하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 거 지난해 12월 달에 한 거거든요. 사실은 해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증거관계 확인됐던 부분이고 형사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병행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해임 정도 되는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던 건데 지금에 와서 증거들이 다 또 없어졌을 거나 진술들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수사 심의를 앞두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밖에 안 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소집 날짜가 16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 검찰 수사팀에서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됩니다. 근데 피고발이 조사를 안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안 합니까? 하면 프리젠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사심의회 때문에 불러서 한번 조사해 본다. 이 내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불러서 있었던 사건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라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수사심의회가 소집이 되면 그렇죠. 그러고 답도 저는 거의 알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뭐 조금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형사처벌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아마 답을 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또 이래 말하면 또 제가 편견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조사를 하고 벌써 진행을 했었어야죠. 이게 언제 일인데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연휴 첫날에 그 사무실을 이제 방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일종 제스처인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서 이게 검찰 개혁의 일종의 상징처럼 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검찰에서 그냥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 지키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국민적 비판은 훨씬 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텐데 검찰이 스스로 이번에도 진짜 또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자성하는 모습을 좀 그러면 세상 다행인데 모양새라도 시간이 꽤 지났고요. 해임으로써 모든 게 종결됐다고 아마 검찰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와중에 민사소송도 했었어요. 본인 해임 취소 소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도 뭐 사실은 본인이 지긴 졌지만 어쨌든 간에 형사 부분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형사 얘기에서는 쉽지 않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있던 사람 진술들 다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네. 뭐 폭행이나 폭언 있었으면 그래 확인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그렇죠. 끼운 게 아닌가. 이거 사실 해임할 정도는 되는데 차라리 해임을 할 것 아니다. 같으면 이게 형사조사를 좀 했었어야죠. 아마 그거는 일단 지금 그때 감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감찰 결과 보고서가 있고 그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그 변호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감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